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면 1987년 6월 10일 대시위가 생각납니다. 6월 10일 성공회에서 시작된 시위가 그 뒤 한 달 동안 전국을 휩쓸면서 드디어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합작품인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가는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민주화에 따른 법치 파괴, 안보 파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소란스러운 겁니다. 이 소란스러운 속에서 그나마 적법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힘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단숨에 정리할 것 같지만은 그 후유증은 더 크죠. 어쨌든 민주주의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 첫 마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거냐 말 거냐 하는 회의가 또 소집이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소집이 돼 가지고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열려 가지고 거기서 이 사안이라는 것은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합병과 관계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여부입니다. 이것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 아니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예는 불기소하면은 불기소했고 8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마당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기소는 말이 안 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검찰은 기소하겠다 하는 기류라고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이재용 부회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세계적 기업인을 구속해서 재판하겠다고 하느냐. 두 가지가 상식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리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죠. 구속 영장은 불가피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즉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경우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하는 불안감이죠. 이재용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군이 있습니다. 이 기업군의 규모는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5위 그리고 제조업체 중에서는 세계 4등입니다. 그런 대기업 총수를 실질적 총수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니까 이렇게 가볍게 다룬다면은 그런 권한을 검사들에게 누가 주었느냐. 자제되지 않는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자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에 다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 출신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이 미스터 반도체라는 이름도 과하지 않는 진대재, 현재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아주 기분 좋은 제목의 글을 오늘 썼습니다. 제목이
중국은 상당 기간 한국 반도체를 못 따라잡는다. 지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1등이 반도체 수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반도체 수출이 940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되니까 약 20%가 반도체 수출이고, 반도체 수출의 가장 많은 포션을 점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죠. 그나마 이것도 작년에는 25.9%나 전해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수출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에 의존해서 중국의 전자산업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수 틀리면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은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은 마비돼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카드만 신경 쓰는 게 이 4대주의에 찌든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대재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분의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반도체 생산 공장과 설비는 갖추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조직 문화와 노하우 수준은 갈 길이 꽤 있어 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단 전제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뛰는 이들의 발목을 주변에서 잡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검사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하는 이야기겠죠. 정치권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지 않아야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의 대중 우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는 아주 뼈아픈 충고입니다. 이 진대재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느냐? 당분간 중국의 반도체는 현재 작업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격차도 3 내지 5년이 난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기술 격차 3, 5년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따라잡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300조 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거대 국영기업을 설립시켰지만은, 그리하여 상당히 한국 반도체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대재 씨가 보기에는 아직 양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산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입니다.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중국은 언제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진대재 씨는 이렇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면은 당분간은 안 된다는 것이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국이 물량 공세를 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가 1983년에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는 10여 곳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개의 기업으로 아주 좁혀졌다. 그것은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발주자가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기술 장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의 최소 선폭이 당시에는 1000나노메타였으나, 나노메타는 10억 분의 1미터라는 단위입니다. 10억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좁다는 이야기죠. 1000나노메타였으나 지금은 그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제조 기술 자체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 노하우 등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강하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삼성전자는 그 조직과 그 문화가 아주 군대식으로 일사불란하다는 겁니다. 일사불란. 실 한 오라기가 흔들리지 않고 한 줄로 쫙 가듯이 일사불란하다. 흐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충성, 또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결단이 그동안 옳았다는 신뢰감에서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낸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자신을 위해서 너무 쉽게 양보를 했다. 즉 아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삼성전자를 위해서 옳은 일이냐, 그 다음에 노조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두 개가 무너졌을 때 과연 삼성전자의 특징, 장점이 계속 이어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혼자 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 문화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진대재 전 장관이 한 예를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장비와 기술을 갖고도 품질과 생산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양산은 대형 기술적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영역이고,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는 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초대형 사건 수습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1위로 등극하고 16메가 D램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199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메모리 사업 부장이던 진대재 씨에게 제품 담당 직원이 달려와 가지고 이상한 불량이 난다면서 전자현미경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평소 불량이 거의 없는 반도체 기판 중앙에서 발생한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대형 컴퓨터 고객사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쓰는 고객 회사가 저온 정지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후 동일한 불량 신고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급하게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하 대기 중인 16메가 D램을 대량 테스트해 보고는 기겁을 했답니다. 불량률이 몇 퍼센트씩 나왔다는 겁니다. 당장 전 세계 판매망에 연락해 가지고 수천만 개나 출하된 16메가 D램을 전부 국내로 가져오든가 현지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겠죠. 500개 제조 단계와 50일 이상 공정 기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 이런 이상한 불량률이 발생했을까? 전 부서 간부를 소집해 가지고 매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사급 인력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밤잠을 설치면서 분석해서 결국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폴리실리콘의 저항을 줄이고자 P죠. 인광할 때 인자. 분자를 많이 확산시켰는데 그게 하부의 전련막에 분자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바꾸는 희귀한 현상임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알아내야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 공정을 바꿔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고 설계까지 수정해 가지고 제품 설계죠. 제품 제조 과정의 설계죠. 수정에 완전히 해결하는데 6개월이 걸린 초대형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할 때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 중국 같은 회사는 이런 위기가 한 번 오면 회사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일본 회사가 진대재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일본 회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퇴장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회사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렇듯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터지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은 거의 소멸되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거칠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이 야심을 진두지휘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반도체 생산 공정과 설비는 갖췄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조직 문화와 노하우 수준은 갈 길이 꽤 있어 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단 전제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뛰는 이들의 발목을 주변에서 잡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딱 단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삼성 측에서 최근에 발표한 성명서대로 일 좀 하도록 우리를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하는 호소를 대신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것은 지금 기술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할 수도 없죠.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죠. 한미일동맹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중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중국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한국을 요리조리 갖고 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에게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